지난 여름 폭우로 강타당한 남한강 상류의 폐광들은 산 깊고 물 막던 계곡들을 중금속으로 물들였다. 계곡의 종말은 섬뜩한 풍경으로 왔다. 생명들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없다. 폐광은 죽음의 가루도 함께 남겼다. 방대한 양의 미세한 광산 폐기물 가루가 그대로 방치된 채 강원도 청정 지역을 뒤덮어온 것이다. 지난 30년간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중금속 가루다. 폐광이 남긴 또 하나의 얼굴, 계곡 깊이 숨겨져 있던 폐광석 댐이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 땅을 흘러 충주호로 흘러드는 남한강의 최상류 옥동천. 산고비를 돌아 흐른 55km 옥동천의 하류는 다양한 생명을 키워내는 맑은 여울물이다. 깨끗한 자갈바닥은 쉬리나 갈견이, 돌고기 같은 7시의 물고기들이 좋아한다. 듬성듬성한 바위 틈새런 빠른 물살을 좋아하는 다슬기들이 자란다. 마을 앞 실개천마다 지천이던 다슬기는 이제 청정하천에나 남았다. 옥동천의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길은 옛 시절 파전민이나 산판꾼들이 왕래하던 깊은 골이다. 상류의 한 마을 천평리. 옥동천을 끼고 자리에 내뜰이라 불리던 소박한 오지 마을이다. 산골 마을이 다 그렇듯 마을엔 노인들만 남았다. 50여 가구의 주민들은 마을 위로 생겨난 광산을 찾아왔다가 광산이 문을 닫았어도 그대로 눌러 앉아 30여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한적하고 깊은 천평리엔 이제 누구도 해결하기 힘든 골칫거리가 있다. 지금 이런데요. 예,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제 금원주거든요. 이 봐요. 이 사람 조금만 없으면은 문주가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바람 없는 날에도 천평리엔 먼지가 쌓인다. 아주 미세해서 어디든 쉽게 달라붙는 먼지다.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쐬어본 건 오래전 일이다.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불고 할 때는 뭐 저기 뭐 마스크 하고 다니고 그래야지. 그냥 못 다니니까 조금만 다니면 입에서 막 버쩍버쩍 하는데 뭐 엄청나요. 그게 뭐 참 장독 같은 건 뭐 이제 여론을 생각지도 못하고 참 뭐 세탁물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여론을 좀 널어놓지도 못해요. 그 빨아가지고 해놔봐요. 금방까지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그 빨아나만 하거든요. 그런 뭐지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난 참 애로사항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죠. 이게 시험장이 날라왔는 거지. 날라왔는 거. 바람이 심한 날엔 아예 외출을 삼가야 할 만큼 심각한 천평리의 먼지 오염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현상이다. 깊은 산골의 먼지, 그 실체는 무엇인가? 천평리에서 바로 내다보이는 골짜기. 오랜 세월 주민들을 괴롭혀온 먼지의 발원지는 골짜기의 거대한 구조물 폐광석 댐이다. 폐광석 댐은 광산에서 나온 폐기물 더미다. 광물은 미세하게 가루내어 선별 채취하는데
이때 나온 불필요한 광석가루를 마치 댐처럼 쌓아놓은 것이 폐광석댐이다. 마을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폐광석댐이 만들어진 건 1973년. 9년간 중석 방산의 폐기물을 쌓아 그 양이 400만 톤에 이른다. 15톤 대형 트럭 26만 대 분량이다. 몇 년 전에 쳐놓은 분진 방치막이는 처음부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마을과 계곡을 향해 폐광석 가루는 지난 29년간 얼마나 날아갔을까? 그러나 천평리의 폐광석 댐은 이곳 한 곳만이 아니다. 천평리의 제1폐광석댐에서 옥동천의 상류로 2km쯤 올라가면 더 거대한 폐광석댐이 버티고 있다. 제2폐광석댐은 제1댐이 다 채워질 무렵인 1981년부터 만들어졌다. 13년간 역시 중석광산에서 나온 폐기물을 쌓았다. 그 양이 제1댐의 2배인 800만 톤, 15톤 트럭 56만 6천 대 분량의 규모다. 총 1200만 톤이라는 방대한 양의 폐광석 가루가 천평리의 골짜기들을 빙하처럼 메우고 있는 것이다. 폐광석댐의 아랫부분엔 배수구가 있다. 스며든 빗물에 물꼬를 틔워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리의 기후 특성상 배수구는 턱없이 모자란다.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물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게 계속 들어가는. 폐광석 가루는 흡수력이 없는 돌가루다. 늘 건조한 상태의 미세 가루라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제2폐광석댐엔 지난 1995년 지금은 문을 닫은 대한중석 측에서 흙을 덮었다. 폐광석 가루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토양의 형태가 독특하다. 표면이 뾰족하게 날카로운 구조다. 중금속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될 때 증발되지 않는 중금속들이 굳어져 나타나는 염류집적 현상이다. 금속이나 중금속들이 이렇게 토양의 표면에 집적되는 데는 강도가 강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비가 오면 약한 부분을 쓸려 나가고 강도가 강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 지역의 토양들은 대부분의 중금속 농도가 중금속이나 금속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폐광석 댐의 중금속 농도는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 우선 남농도를 재봤다. 빛을 쏘여 반사되는 양으로 현장에서 바로 오염도를 알 수 있는 이동식 남농도 측정 방식이다. 제1폐광석댐에서 잰 남농도는 144 ppm. 측정기의 성능이 의심될 만큼 높은 수치다. 100ppm이라는 수치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데 생활 주변에 있는 거에 어떤 걸 만져도 납 농도가 100씩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됐습니다. 취재팀은 폐광석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반 흙의 납농도를 재봤다. 결과는 마이너스 0.8 ppm. 납이 거의 없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마이너스 0.8과 144의 대비는 폐광석댐의 납 오염을 실감케 한다. 다시 폐광석댐 여러 곳의 납농도를 조사했다. 폐광석댐은 워낙 넓어서 납농도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를 보였다. 납농도를 잰 곳은 모두 10곳.
최고 418ppm까지 기록됐다. 폐광석 가루들은 납가루인 셈이다. 폐광석댐 심층부의 폐광석 가루도 조사했다. 2m 깊이로 파서 모두 12곳의 폐광석 가루를 채취했다. 중금속의 일부가 빗물에 녹아 표면보다 더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납 이외의 중금속들로 인한 오염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다. 다양한 중금속 분석은 화학적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십 년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버려진 폐광석 가루가 이제 처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폐광석댐 심층부의 납농도는 표면보다 훨씬 높은 599ppm. 그 외에도 인체에 쌓이는 구리나 카드뮴, 아연 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폐광석댐이 만들어지고 영월의 산천은 신음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이 그것은 흉물스런 잿빛 계곡을 만들어 놓았다. 이 거대한 중금속 덩어리는 어쩌면 그토록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을까. 이미 너무 방대한 규모가 되어버린 폐광석댐. 그러나 재앙의 씨앗은 폐광석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천평리 앞을 흐르는 옥동천. 물색은 밀가루를 풀어놓은 듯 하얗다. 바위들 역시 하얗게 도색됐다. 남한강이 시작되는 영월 땅. 물 좋던 심산 계곡은 왜 백색 계곡이 되어버렸을까? 천평리의 하천 바닥엔 하얀 침전물이 두텁게 쌓여있다. 이물질이 흐르다 쌓인 때문이다.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이 쌓이는 건 물의 산성도가 낮기 때문이다. 색깔 또한 산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흰색의 침전물은 알루미늄 성분이다. 산성도가 pH 5 정도로 낮으면 물속에 녹아있던 알루미늄이 하얗게 가라앉는다. 알루미늄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노인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몇 년 전까지도 옥동천 물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해충도 안 생기고 모기도 없다며 좋아했었다. 그런데 천평리에서 1km 남짓 오르면 옥동천의 물색은 달라진다. 하얗던 하천 대신 선명하게 붉은 하천이다. 붉은 하천. 그러나 물은 투명하다. 알루미늄이 가라앉은 아래쪽 하천과는 달리 그 투명함 속엔 하천을 붉게 물들이는 산화된 철 성분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붉은 하천엔 아무런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계곡물. 그것은 이미 재앙이며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자연의 또 다른 경고다. 이미 가재를 비롯해 맑은 하천을 자랑하던 생명들은 산화철을 뒤집어쓴 채 죽어있다. 붉은 하천의 산성도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산성도는 2.9, 강산성이다. 이는 위산과 비슷한 농도로 특히 철성분을 잘 녹여내는 수치다. 하천을 붉고 희게 물들이는 중금속 성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붉은 물길을 따라 폐광석댐과 멀지 않은
옥동천 최상류로 올라갔다. 거기엔 폐광산이 있다. 폐광산들은 대부분 1920년대 일제가 개발해 놓았다. 붉은 물은 바로 그 폐광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갱석의 물은 땅속에서 솟아난 지하수다. 하지만 산 정상의 땅속에서 맑게 솟아났을 지하수가 폐광을 거치며 붉은 성분을 갖게 되는 건 왜일까? 현재 강원도 내 폐광산은 500여 곳. 그 폐광산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하루 4만 5천 톤에 이른다.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폐광을 거쳐나와 일대의 하천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일제에 의해 버려졌고 다시 1980년대에 들어서 폐광 조치에 의해 버려졌던 900여 개의 폐광들은 이제껏 단 한 번 제대로 그 폐해를 점검받지 않았다. 영구적인 폐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폐광은 50m 깊이에서 막장을 드러냈다. 그런데 폐광 안의 안반들에선 붉은 물의 궁금증을 풀어줄 광물질이 눈에 띄었다. 점점이 박혀있는 황철석이다. 우리나라의 폐광 대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석탄광에 특히 많다. 이 황철석의 주성분은 철이다. 그 외에 납이나 카드뮴, 불이나 아연도 함께 들어있는데 이 황철석이 가진 중금속들이 폐광의 물속에 녹아들어 하천을 시거나 붉게 만든다. 황철석이 주변에 있는 물과 산소하고 반응해 나가면서 중금속도 함께 유출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성광산 배수 역시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붉은 하천은 폐광에서 만들어진다. 지하에서 솟아난 폐광의 물은 흐르면서 황철석이 가진 여러 가지 중금속들을 녹여낸다. 황철석 가운데 특히 많은 철 성분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고 철은 산화철로 변해 바닥에 가라앉는다. 폐광 인근의 하천 바닥이 붉어지는 이유다. 이제 산화철이 분리되어 나온 물은 강한 산성을 띈다. 바로 이 강산성수가 문제다. 강산성수의 산화철은 가라앉아도 이미 그 물속엔 수많은 중금속이 녹아있다. 강원도의 하천은 경사가 심해 유속이 빠르다. 더욱이 강수량이 많고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 중금속물은 빠르게 멀리 퍼져나간다. 빠르게 멀리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산성광산 배수에서 방음이나 석탄 폐제에 포함된 많은 양의 중금속들이 이 산성광산 배수에서 녹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아난 중금속들은 산성광산 배수와 같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이 하천으로 유입된 높은 양의 중금속 양은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결국 폐광에서 나온 강산성수는 폐광과 폐광석 댐의 중금속들을 녹여내는 매개체가 된다. 옥동천을 중심으로 폐광이 흩어져 있는 일대의 하천은 고농도의 중금속 하천이다. 수많은 중금속은 어디에까지 다다르는 것일까? 폐광에 있는 옥동천 최상류에서 8km 지점. 하천의 돌들은 여전히 붉은색이다. 물이 중금속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산성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지천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폐광산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곳곳에서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염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물은 매우 맑아 보인다. 그러나 산성도는 2.96 ppm. 대부분의 중금속이 마치 이온 음료처럼 물에 빠르게 흡수되는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물이다. 통상 이 물 자체의 pH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의 한 30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km 이내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기본적으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이 전부 다 노란색 침전물이나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하얀색 침전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생식물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들이고요. 결국 이 물이 안에 들어있던 뭐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철수산화물, 알루미늄 수산화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퇴적이 되겠지만 계속 퇴적되기 이전까지는 저 하류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개의 지층과 만나면 산성도는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중금속 농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땅속에서 잠자던 중금속은 일단 세상 밖으로 나오면 결코 분해되지 않는 무기물이다. 대자연도 중금속을 정화하는 능력은 없다. 폐광의 중금속 가운데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독극물들이 있다. 지난 1989년에 문을 닫은 낙동광산.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70여 년간 금과 비소를 캐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도 낙동광산의 곳곳엔 당시 채광 작업이 남긴 폐광석 찌꺼기들이 흩어져 있다. 폐광석 가루들 속에선 유난히 날카롭게 돌출된 성분들이 눈에 띈다. 죽음의 가루라 불리는 비소다. 금과 함께 채취된다. 낙동광산엔 따로 비소만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다. 폐허로 변했지만 그 위험성은 달라지지 않은 이곳. 창고 안은 덧칠이 된 듯 허옇게 변해 있다. 비소 때문이다. 비소는 완전히 정제된 하얀 완제품 상태로 버려져 있다. 암과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독극물이다. 비소의 독성은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 광부들에게는 물론 현지의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가축들의 죽음을 통해 그 독성을 가늠할 뿐이다. 진짜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 예전 그 일정 때 그 사람들이 비상광을 하고 간 뒤에 그 어느 한 그 기간이 지나서 그 이제는 그러니까 한 10년 됐겠죠. 그런데 이제 괜찮거니 하고 소를 거 갖다 맸던 것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죽은 사실이 있죠. 98년도에 염소가 거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가 찾으러 가니까 그 주변에 한 번 있는 걸 재차 찾으러 갔단 말이야. 찾으러 가니까 애미는 그만 그 풀을 뜯어먹고 죽어버렸고, 새끼 하나만 그 돌아다니는 새끼를 붙들라다가 결국 못 붙들고 그만 나 혼자 그만 이리 와버렸지. 비소의 독성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강원대 생물학과 연구팀이 현장에서 그 독성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비소는 낙동광산의 비소 창고에서 직접 채취했다. 실험용 쥐 한 마리에게 투입할 비소량은 60mg. 그 2배에 이르면 사람에게 치사량이다. 비록 극소량이지만 비소는 아직 농약과 살충제에 쓰이고 있어 그 피해가 지적되고 있다.
세 마리의 쥐들은 비소가 든 먹이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30여 분이) 지나자 쥐들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더니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함부로 비소를 버려놓은 인간들에게 비소의 독성을 경각시키는 처절한 광경이다. 비소가 불러올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며 세 마리의 쥐는 모두 2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아름답던 강원도 깊은 숲. 전국토의 흡화노릇을 한강물이 시작되는 이 땅의 청정지역 백두대간의 허리는 이제 온갖 독극물을 담고 붉고 희게 흐르고 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쌓여가는 것이 중금속이다. 그 폐해는 영구히 사라지지 않고 후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작은 하천을 벗어난 중금속들은 더 큰 물줄기와 만난다. 5km 밖의 동강과 만나 흐르는 남한강 최상류의 물줄기다. 구룡산에서 발원해 흐르던 청정수 옥동천. 그러나 그 상류는 거대한 규모의 폐광석 댐들과 폐광이 차지하고 있고 폐광 주변은 생명이 살지 않는 붉은 하천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산 하나를 넘으면 독극물로 오염된 낙동 비소광산. 충주댐으로 흘러드는 남한강 상류의 숨겨진 얼굴이다. 그렇다면 폐광석 댐에서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먼지와 하얗게 변한 하천을 끼고 살아가는 천평리 주민들은 어떤 상태일까? 여기는 뭐 또 따라간대.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다. 우려했던 식수는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따로 태백시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폐광석 댐의 먼지다. 자, 먼저 하시죠. 그 아픈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 10년. 예, 알겠습니다. 또 관절염. 무슨 수술하셨죠? 주민들은 한결같이 만성적인 피로와 신경통 증세를 호소했다. 아줌의 이름?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근 2달간 염색을 하지 않은 주민 21명의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보세요. 많다. 예. 연령층 또한 노인들로부터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인 5학년 승민이까지 다양화했다. 필요한 머리카락은 0.05g, 체내 중금속 분석용이다. 천평리 주민들의 머리카락은 경기도 분당의 한 모발 분석 전문 연구소에 맡겨졌다. 한 달에 1cm가량씩 자라는 머리카락은 인체에서 2번째로 대사가 왕성한 기관이다. 그 안엔 최근 몇 달간 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돼 있어 최근 가장 간편한 체내 중금속 분석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머리카락을 통해선 납이나 나트륨 등 여러 가지 중금속이 함께 분석된다. 모발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천평리 주민들은 대부분의 중금속에서 비교 대상인 서울 주민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납은 일반적으로 오염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번 검사한 영월 지역은 한 30% 이상
그 납에 오염되어 있는 거로 나타났고요. 특히 그 크롬하고 망간은 체내에 축적이 잘 안 되는 원소인데 영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크롬하고 망간이 상당히 그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그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평리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은 많은 연구 과제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높게 나타난 납은 축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물질. 보다 정밀한 납 측정 검사에 들어갔다. 최고로 많이 들어마셔. 쭉 들어마시다. 세게 확 내뱉으세요. 계속. 납은 관절이나 근육을 약화시키고 심리적 불안을 가져오는 물질이다. 뼛속의 납성분과 혈액 속의 납성분을 함께 분석했다. 골쭉납은 오랜 기간의 축적 결과를 알려준다. 천평리 주민들에게선 보통 사람들의 2배가 넘는 2.9 ppm이 검출됐다. 단기간에 납 오염을 잘 알 수 있는 혈중납 검사에선 일반인의 3배 가까이나 되는 납이 추출됐다. 이는 주민들이 장기간 납에 노출돼 왔고 최근 들어선 납 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유독 높은 수치를 나타낸 사람은 인문기 노인. 혈중납의 경우는 승민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들에게선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어린애들은 그 보통은 어른보다는 낮은 혈중납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높다고 하는 거는 흡수가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좀 큰 먼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 있어서는 폐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기관지에 이제 침착하는 게 많고 그게 가래와 같이 섞여가지고서는 이제 위장관으로 꿀꺽하고 이제 삼키게 되는데 어린애들은 위장관에서의 납의 흡수율이 어른보다는 더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흡수되어도 좀 높은 쪽으로 보이는 혈중납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납은 대도시의 매연이나 오염된 음식물, 식기 등을 통해 축적된다. 그러나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 결과 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천평리 사람들이 대도시보다 납 오염이 심한 건 분명 폐광석 댐의 영향이다. 혈구성 빈약인데요. 실제로 이번 골쭉납 검사에서 납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인문기 노인의 집은 폐광석 댐에서 가장 가까이 200m 남짓한 거리에 마주해 있다. 인문기 노인이 천평리에 살기 시작한 지 50년, 폐광석 댐이 생기기 전부터다. 칠순을 바라보며 홀로 살고 있는 인문기 노인은 늘 달고 사는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살아왔다. 임노인은 30여 년 폐광석 댐을 마주보며 마셔온 폐광석 가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제는 먹기야 많이 먹죠. 뭐.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 그게 돌가루가 아니래요, 돌가루요. 돌가루. 밀가루. 몸에 해로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몸에, 그게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해롭죠, 뭐. 승민이의 경우는 어떤가? (5학년) 승민이는 몇 달 전부터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다. 모기가 물어도 염증이 생기고 잘 낫질 않는다. 체격이 무색하리 많지 심하게 피로를 느껴 2년 전부터는 체육 시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2교시가 지나면 수업 시간도 힘겹다. 7년 전 영월시에서 이사 왔을 때 옥수수도 많고 수영도 할 수 있다며 신나라 했던 승민. 놀이터는 늘 폐광석 댐이었다. 그곳은 미끄럼을 타기도 좋았고 아무리 놀아도 흙도 안 묻는
드넓은 운동장이었다. 흙이요. 신발 안에 들어가면요. 신발 벗고요. 모래에다 틀고 맨발로 뛰어놀기도 하고요. 뛰어놀다가요. 뭐 조금 박히면요. 신발 신고 다시 놀았어요. 그렇게 놓고 놀았어요. 승민이의 증상들은 특정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선 데서 증명됐다. 납과 알루미늄의 경우는 아예 기계의 측정 범위를 초과했다. 승민이는 모든 임파선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신발, 이 비장이 많이 부어 있어요. 얘도 이런 데도 좀 아프고, 임파선에 있는 데는 다 아프네. 예, 여기. 여기도 지금 간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게 보이죠? 예. 두드러진 특징은 간장에서 나타났다. 간장이 얼음보다 커져 있다. 한번 더 크게 쉬어봐. 크게. 어우, 많이 크구나. 얘는 지금 간이 여기 보이잖아. 여기 밑에 마진이. 내가 한번 프리즈 해볼게. 여기. 근데 요 라인이 있는 이건 제가 보통 정상인들이 숨을 확 들이쉬었을 때 되게 보이는 라인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죠. 한번 더 내쉬고. 비장 또한 비대하다. 크게 한번 쉬어볼까? 크게 쉬어. 이물질인 중금속의 임파구를 자극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해온 탓이다. 여기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게 전부 다가 비장이라는 소리예요. 그 비장은 거의 이게 안 만져져야 돼요. 밑에서. 요 위에서. 승민이의 간장과 비장은 이제 위협적인 수준이다. 얘는 지금 그 비장이 갈비뼈 밑으로 손가락으로 한 4개 정도 돌출되어 있는 상태고, 만지면 굉장히 아프죠, 지금. 정상적으로는 그 비장이 갈비뼈 속에 들어서 안 만져져야 정상이거든. 근데 이게 뭐 4개나 만져진다는 거는 그 비장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다는 거고, 그 위험은 얘가 이제 애니까 장난하다가 넘어진다든지 또는 누가 때린다든지 차 사고 나든지 이러면 비장이 그 파열되는 수가 있죠. 파열되면 뭐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운이 좋으면 가서 이제 비장을 제거해야 되고 그런 위험이 있죠. 중금속 분진이 무서운 것은 코를 통해 곧바로 뇌로 흡수된다는 데 있다. 뇌 속에 들어간 중금속은 뇌혈관이나 신경계를 파괴해 정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뇌 하수체는 면역 기능을 과도하게 써서 간장과 비장을 붓게 한다. 승민이가 그런 경우다. 지난 53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했던 중금속 오염은 중금속의 폐해에 대한 섬뜩한 교훈이 되고 있다. 한 공장이 마을의 하천에 흘려보낸 메칠 수은의 물고기들이 오염됐고, 물고기를 먹은 고양이들은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물고기를 먹은 주민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혼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할 만큼 지독한 신경장애 환자들이 속출했다. 중금속은 아주 서서히 그 결과를 드러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고 영구적이다. 지금 이 순간 천평리 사람들의 곁엔 거대한 중금속 더미, 폐광석 댐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폐광석 댐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유해성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 주민들로선 아주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는 중금속의 폐해를 비껴가길 깊은 수심과 두려움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다. 지금 촌평리와 인근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중금속 오염만이 아니다. 폐광석 댐 곳곳엔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금속 성분들로 인해 폐광석 댐의 시멘트 외관은 쉽게 부서진다.
실제 1200만 톤의 폐광석 가루가 쌓인 두 곳의 폐광석 댐은 부분적으로 유실됐다. 시멘트가 깨지면 물이 차서 물길이 만들어지고 유실 현상이 빚어진다. 지난 늘 폐광산과 폐광석 댐이 붕괴될 것을 염려하던 옥동천 일대의 주민들 앞에 강원도를 휩쓴 살인적인 폭우가 내렸다. 폭우는 하얗게 정제된 비소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낙동리의 비소 폐광산에도 내렸다. 비소 광산이 문을 닫은 지 13년. 그 사이에도 장마철 폭우는 해마다 내렸다. 그때마다 독극물 비소는 빗물에 쓸려가고 강물에 녹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소는 올해에도 방치된 채 폭우에 쓸려내렸다. (500mm의) 폭우 속에서도 폐광석 댐들은 다행히 대형 붕괴 사고를 비껴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려는 단순한 기후가 아니었다. 1920년대 일제가 개발해 금을 캐던 금정 폐광산이 폭우로 붕괴된 것이다. 금정 폐광산에선 한 달간이나 계속해서 폐광석 가루가 쓸려 내려갔다. 한 달간 폐광의 강산성수에 녹은 독성 강한 중금속들이 일대의 계곡을 흡수한 것이다. 빠르게 물길을 타고 흘러간 폐광석 가루는 어디까지 그 피해가 미치는 걸까? 옥동천 55km. 여러 갈래의 기류가 합쳐져 흐르던 옥동천이 남한강과 만나면 하천은 맑고 깨끗해 보인다. 상수원의 중심 물줄기 충주호를 바라보고 흐르는 남한강의 상류 탄양. 맑아 보이는 강물은 옥동천이 실어온 중금속들을 씻어낸 것일까? 그러나 물속 풍경은 겉보기와 다르다. 강바닥엔 두텁게 오염물질이 쌓여있다. 바닥을 조금만 헤쳐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다. 만약 가뭄 등으로 물속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중금속들이 용출되어 나온다면 중금속들은 독성 강한 이온 형태로 변해 미나마타와 같은 비극을 낳을지 모르는 일이다. 남한강 상류 단양 지역의 침전물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문제는 중금속이다. 중금속이 어느 지점에선가 가라앉지 않았다면 그 많던 중금속은 남한강 상류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물이 맑아 보인다고 해서 중금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침전물 속에선 많은 양의 알루미늄, 망간, 크롬 등 중금속들이 나왔다. 남한강 상류의 현실이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지금 적치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소스가 그 한강이라든지 다른 상수원의 그 발원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류 지방까지 다 이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이런 현재 상태로 방치를 해 놓는다고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위험 물질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마가 휩쓸고 간 뒤 폐광이 붕괴된 계곡에선 한 달 내내 붉은 물을 토해냈다. 바로 아래의 계곡은 흘러온 폐광석 가루들로 채워졌다. 계곡에 층층이 쌓여있던 한 거대한 폐광석 댐은 폭우로 표면 2m 이상이 휩쓸려가 마치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계곡처럼 변했다. 폐광석 가루들은 결국 옥동천으로 흘러들었고 옥동천은 남한강으로 합류됐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식수원이 있는 청정수역 발당호와 만나는 것이다. 일제가 물러간 지 57년, 정부에 의해 대대적인 폐광 조치가 이루어진 지 20년. 지금껏 누구도 폐광과 폐광석 댐의 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것은 우리 앞에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